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BBC의 다큐멘터리 PD입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한중일 청소년의 시민의식 비교 프로젝트라는 새 이메일을 받았을 때 처음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상국가 목록에서 한국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4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아시아의 경쟁적 교육 문화라는 다큐를 위해 한국을 찾았던 그때 저는 열정이 넘쳤어요.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와 학원가를 돌아다니며 한국 교육의 이면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가,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 저는 그것을 지옥 같은 교육 현장이라고 표현했죠. 방송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언론의 일방적 시각이라며 저희 다큐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인터넷에는 저와 BBC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현지 담당자 민호 PD는 다큐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 보여준다며 편집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죠. 저는 그의 의견을 한국인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무시했고 결국 민호와의 작업은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한국은 제게 불편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 관련 일을 맡을 때마다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기까지 이틀 밤을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제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고 BBC의 간판 PD로서 이 중요한 글로벌 다큐를 성공시키고 싶었죠. 회의실에서 팀과 기획안을 논의할 때 저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세 나라의 청소년 시민의식을 비교하는 건 매우 흥미롭네요. 특히 노인에 대한 태도와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일본과 중국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개인주의 확산, 일본의 전통적 예의와 현대사회의 괴리. 이런 주제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한국 촬영을 가능한 짧게 잡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촬영을 더 길게 배치했죠. 부장 PD가 한국에서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거죠. 출발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 경력의 정점이 될 수도 있어. 세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아시아의 진짜 모습을 담아내야 해. 그렇게 다짐했지만 한국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런던의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시아로의 긴 여정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 일본 비자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촬영 허가가 2주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당황했죠. 거의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일정이 갑자기 흐트러진 겁니다. 급히 회의를 열어 다른 방안을 논의했어요. 그럼 중국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중국도 촬영. 허가 과정이 복잡해서 당장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먼저 촬영을 시작하는 것.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가장 짧게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첫 번째 촬영지가 되었고 일정도 가장 길어지게 됐죠. 속으로는 불만이었지만 프로답게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한국에서 시작합시다. 저는 팀에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급히 짐을 싸고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어졌어요.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동료 카메라맨 데이비드가 장비 케이스를 잘못 잡아 비싼 카메라 렌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인 여행객 3명이 즉시 달려와 도와주셨어요. 한 분은 영어로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장비를 조심스레 주워주셨고 다른 분은 근처에 있는 카메라 수리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친절함에 우리 팀은 놀랐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깨끗한 도로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확했죠. 역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로 써 있어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자 젊은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해주기도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간 후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식당 직원들의 친절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언어가 달라도 그들은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과 오늘의 경험 사이에 큰 차이를 느꼈거든요. 어쩌면 이건 겉으로만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한국을 너무 편향되게 봤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과 함께 첫 촬영 계획을 논의했어요. 오늘은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봅시다. 특히 청소년들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집중해요. 제 지시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아마도 스마트폰만 보고 주변을 무시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대부분이겠지. 그러나 시내 촬영을 시작하자 제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하철에서는 청소년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거리에서는 학생들이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물론 무심한 청소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모습이 더 많았죠. 촬영을 마치고 저녁 미팅에서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네요, 클레어. 특히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그래요. 좋은 시작이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현지 팀과의 첫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제 시선은 한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민호였어요. 4년 전 그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한국인 PD죠. 그 역시 저를 보고 살짝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프로답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기쁜 건 아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민호는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왔더군요. 특히 효 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도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노인 공경과 공동체 의식은 학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민호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이건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현실은 다를 거야. 그래서 일부러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청소년들도 정말 그런가요?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을 외면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이기적이 되는 건 아닌가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모든 청소년이 완벽하진 않아요.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화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의 갈등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해 봅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민호에게 차가운 미소만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제안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았죠. 처음에는 그저 의무적으로 카메라를 돌렸어요. 하지만 점점 놀라운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에서는 한 중학생 그룹이 길을 잃은 외국인 노부부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죠. 버스에서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까지 들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제가 예상했던 냉정하고 이기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확인하면서 민호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저를 가르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자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촬영본을 다시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로 본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호는 4년 전과는 달리 훨씬 더 성숙하고 프로답게 보였습니다. 그의 시각을 무조건 편향되었다고 여기기보다 이제는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몰라.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촬영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일본 촬영 허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팀은 안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촬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지만 저는 여전히 일본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예의를 중시하는 일본이라면 청소년들의 시민의식도 훨씬 모범적일 거야.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현지 담당자 타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꼼꼼했지만 촬영 일정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 장소에서는 정확히 15분만 촬영 가능합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허가된 길로만 가셔야 합니다. 마치 관광객이 아닌 국빈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첫 촬영날 도쿄의 번화가 시부야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분비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길을 건너는데 뒤에서 오던 교복 차림의 중학생들이 노인을 밀치며 지나가더군요. 그중 한 아이는 큰 소리로 민폐다라고 말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노인은 몸을 움츠리고 빠르게 걸으려 애썼지만 무거운 짐 때문에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맨 데이비드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는 즉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우리 팀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청소년들의 행동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노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천천히 움직이자 뒤에 있던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노인을 비켜가는 모습이 보였죠.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촬영분을 확인하면서 제작팀 내에서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감돌았어요. 영국인 카메라맨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대했던 것과 다르네요. 일본이 예의와 전통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지 담당자 타나카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민폐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데 때로는 그것이 개인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의 촬영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허가 과정은 복잡했고 규칙은 엄격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원했던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장면은 찾기 어려웠어요. 팀 분위기도 점점 안 좋아졌죠. 부편집자인 사라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대로라면 다큐의 흐름이 우리가 원하던 것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일본보다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예정된 일정보다 3일이나 늦게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실제 촬영이 시작되자 우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의 번화가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노인을 돕기는커녕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노인을 의도적으로 피해 지나갔죠. 결국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다가가 노인을 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현지 통역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펑츠 문화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가끔 사기꾼이 노인인 척하며 쓰러져 도와준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한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으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조차 외면하게 되는 걸까? 중국에서의 촬영은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무관심했고,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보다 휴대폰에 빠져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 호텔에서 팀 회의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죠. 클레어, 솔직히 우리가 원했던 다큐의 방향과 지금까지 촬영된 내용은 너무 달라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봤던 장면들은. 그의 말을 이어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본사에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그날 밤 런던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부장 PD 존은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촬영 내용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워요.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잠깐만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제 말에 존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깊이 취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가 과거에 가졌던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다큐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팀과 함께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본사에서는 3번의 촬영 기회를 주었으니 이번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제 경력에 큰 오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하게도 처음 왔을 때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아마도 이곳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민호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다시 오셨군요. 이번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민호와 함께 앞으로의 촬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저는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어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들이 교육받는 환경을 봐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효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지 촬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민호의 제안은 신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소도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함께 다음날 촬영할 장소들을 선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민호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효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노인 체험 키트를 착용하고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업이었죠.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 체험을 통해 할머니의 어려움을 진짜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배려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지역 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말마다 독거노인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집안일을 돕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묻어났어요. 한 중학생은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시켜서 왔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 같아요. 매주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카메라 점검 중 삼각대를 잘못 고정해 고가의 장비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고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를 탓했겠지만 이번에는 제 실수였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났죠. 그 순간 민호가 다가와 조용히 장비를 들어 도와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죠.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과거 제가 민호의 작은 실수조차 날카롭게 지적하며 관계를 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흘린 스크립트를 주워서 조심스레 책상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무언의 배려와 존중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로 화답했죠.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서 촬영본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민호가 촬영팀 공유 폴더에 올린 과거 회의 메모와 장소 노트를 발견했어요. 4년 전 우리의 첫 프로젝트 당시 제 촬영 방식과 연출, 의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존중하려 했던 민호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호는 예전에도 나를 이해하려 했고 내가 오히려 방어적이었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4년 전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편견.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우리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예정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제안한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이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카메라맨 데이비드에게 지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을 담아요. 특별히 연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거리 한편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어요.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즉시 달려와 노인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노인의 가방을 챙기고 남학생 한 명은 즉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으신데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 학생은 침착하게 현재 위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노인 주변에 모여 그늘을 만들어주고 한 학생은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 노인에게 건넸어요. 어른들도 합세했습니다. 한 직장인 남성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노인 밑에 깔아주었고 주변 상점 주인은 부채를 가져와 붙여주었어요. 119가 도착할 때까지 학생들과 시민들은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질서 있게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은 노인의 상태와 처음 상황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이 모든 장면이 우리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데이비드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클레어, 이건 연출된 게 아니죠?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일상입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저는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나요? 그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가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도 항상 그러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촬영 영상을 보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봤던 장면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노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자발적인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오늘 본 광경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도 효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간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민호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려 했죠. 민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전에는 당신이 한국을 미화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시각이 옳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클레어, 우리 모두 자기 나라의 좋은 점을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실은 항상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한국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따뜻함은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제 안의 선입견과 완벽주의, 그리고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한국의 효 문화가 어떻게 교육되고 전해지는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효 교육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아이들은 노인의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 특수 장갑을 끼고 단추를 채우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효를 글자가 아니라 습관으로 가르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공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겉모습은 빠르게 변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한옥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원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외국인 노부부에게 전통 다과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글로벌 예절 봉사단이라는 동아리 회원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 문화를 알리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호에게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사회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 가치들이 정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든 사회가 변화하듯 한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효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요. 하지만 그 핵심 가치, 연장자를 존중하고 서로 돕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아시아 청소년의 시민의식, 비교라는 주제를 넘어 더 깊은 인간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할래요?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물론이죠. 기대할게요. 다음 날 점심,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미안해요. 4년 전,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초반에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의 시각을 무시한 것, 한국에 대한 선입견, 모두 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걸 인정하고 변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의 너그러움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국에 대한 또 다른 다큐를 함께 만들면 어떨까요? 더 깊이 있게, 더 진실되게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클레어. 그때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작업하면 좋겠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어요. 촬영을 모두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와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본사의 편집실에서 밤낮 없이 작업하며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어떻게든 화면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영상도 포함시켰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중심이 되었죠. 제가 직접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이 여정은 처음에 세 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민의식이란 단순한 규칙이나 매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편집 작업을 마친 후 시사회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방송국 임원들과 PD들이 모인 자리였죠. 90분짜리 다큐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장 PD 존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클레어, 이건 당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다큐멘터리는 BBC에서 방송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세계 여러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유네스코에서는 이 다큐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소식을 민호와 나눴어요. 영상통화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죠. 민호 씨, 우리 다큐가 대박이에요. 모두가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민호는 기뻐하면서도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클레어 당신이 진실을 잘 담아냈기 때문이에요.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셨으니까요. 몇 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BBC 임원들을 만나 서울 특파원 자리를 지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놀랐지만 제 다큐멘터리의 성공을 고려해 승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로 발령받기 전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에필로그를 녹음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PD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다큐멘터리는 아이들의 시민의식만을 비교하려던 것이었지만 결국 제가 배운 것은 인간다운 사회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가 알았을까?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나라가 지금은 내가 가장 있고 싶은 곳이 될 줄은. 민호와 함께할 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전통과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철학과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던 PD에서 진실과 따뜻함을 찾는 이야기꾼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